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스 통계 컨설팅의 대표이자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최지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생존 분석입니다. 생존 자료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요. SPSS, R을 이용해서 생존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까지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향후 여러분들의 임상 연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생존 분석, Survival Analysis는 생존 분석, Survival Analysis는 의학 분야에서 환자의 생존과 관련된 자료 분석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의학이 아닌 타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라면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자, 생존 자료란 관측된 시간 자료와 관측된 시간의 끝점에서 연구자의 관심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로 구성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의 관심일 때 사망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자를 수집하고 팔로우업을 하겠죠. 자, 이때 모든 환자에게서 관심 있는 이벤트인 사망을 관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드랍아웃이 되거나 연구 종료 시점에 여전히 생존한 환자일 경우에는 관측된 시간 자료와 그 구간의 끝점에서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자료가 주어질 테니까요. 자, 이렇게 관심 있는 이벤트를 관측하지 못한 채 수집된 자료를 우리는 절단되었다, censored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 자료는 타임이라는 연속형 변수와 구간 끝점에서 중도 절단 여부를 나타내는 censoring indicator에 해당하는 범주형 자료의 혼합 형태인 거죠. 자, 어떤 자료들이 생존 자료에 해당할까요? 의학 분야에서는 사망까지 걸린 시간, 오버롤 서바이벌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사망을 관측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을 포함해서 재발, 프로그레션 등의 관심 있는 이벤트까지 우리가 걸린 시간을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Event Free Survival, Failure Free Survival, Disease Free Survival, Progression Free Survival, Relapse Free Survival, Recurrence Free Survival 등과 같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즉, Relapse Free Survival의 경우 관심 있는 이벤트가 Survival이기 때문에 Death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Relapse라는 그 이벤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간호학과에 입학한 남학생이 간호사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죠? 일부는 중간에 이탈을 할 테니까요. 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고장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사회학에서는 초범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하고 난 뒤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 왜냐하면 모두 다 재범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또 어떤 회사가 창업 후에 부도까지 걸리는 시간. 또 쇼핑몰에서는 접속한 이용자가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연예기획사 연습생이 연습생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데뷔까지 걸린 시간. 자, 이렇게 모든 연습생들이 다 데뷔를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 그리고 관측이 드랍아웃 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모두 생존형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분석이란 의학에만 국한된 분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과 호주에서 암센터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때
암센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석이 생존 분석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생존 분석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근무 초반에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생존 자료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의 정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해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자들이 생존 자료를 직접 계산해서 저희에게 엑셀 파일로 제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와 논의를 통해서 생존 자료를 정의하고 난 뒤에 그 정의에 입각해서 실제 다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석에 앞서서 생존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오버럴 서바이벌, 릴랩스 프리 서바이벌, 그리고 간혹 사용되는 타임 투 릴랩스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고, 자, 3년간 추적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start 시점, 그리고 여기가 end of study. 자, 됩니까? 자, 연구를 시작할 때 인롤이 되어서 우리가 1년째까지 추적을 했고, 이 환자는 1년째 expire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는요, 3개월째 이 연구에 들어와서 연구 시작 15개월째 릴랩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27개월에 사망을 합니다. 자, 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환자는요, 12개월째 인롤이 돼서 연구 시작 27개월째 릴랩스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12개월째 인롤이 돼서 쭉 생존해 있는 것을 관측했는데 3년까지밖에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시점에서 환자가 얼라이브한 채로 연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환자는 연구 시작 15개월째 인롤이 되고 27개월째 중도 절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 뒤로는 병원에 오지 않아서 환자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환자의 아이디별로 생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자의 아이디.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오버롤 서바이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게요. 제가 생존 자료는 타임이라는 연속형 변수와 구간의 끝점에서 절단 여부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의 혼합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로 제가 설정을 할 거예요. 타임과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자는 12개월 동안 살아 있었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이벤트 데스죠. 사망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1로 정의할게요. 두 번째 환자는요. 연구 시작 3개월째 와서 27개월까지 생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24개월 동안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구간의 끝점에서 expire,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요. 15개월 동안 관측이 되었고 이 환자는 릴랩스 재발이 발생하고 난 뒤에 추적이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후에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 여부라는 범주형 변수 센서 인디케이터를 나타낼 때는 여기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개월 관찰했고 이 환자는 alive,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관찰했고 이 환자도 역시 도중에 추적이 실패했죠. 그래서 이벤트 발생 여부는 절단된 자료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relapse free survival을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인 이벤트는 death와 relapse 두 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타임과 이벤트를 정의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환자 12개월 동안 팔로우업이 됐고 내 관심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lapse가 없이 생존해 있는 기간, 이 기간을 뜻하죠. 어느 기간 뜻합니까? 요 기간 뜻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버롤 서바이벌일 때는 요까지 들어갑니다. relapse free survival일 때는 노란색깔 구간만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생존을 했고 relapse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개월 관측이 되었고 구간의 끝점에서 어때요? relapse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경우도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개월 관측하고 relapse 발생하지 않았고 12개월 관측됐는데 relapse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차이가 납니까? 지금 그렇죠. relapse가 발생하고 사망을 한 환자일 경우에 이렇게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또 relapse만 발생한 환자는 오버롤 서바이벌일 때에는 센서링 인디케이터의 0의 값을 가지는 반면에 relapse free survival일 때에는 relapse 일어난 환자도 이렇게 1의 값을 가진다는 점,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자, time to relapse라고 하는 time to event 계산을 할 때는요, 생존 자료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환자는 12개월 동안 관측을 했지만 사망을 했죠. 구간의 끝점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내 관심 있는 이벤트인 relapse는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0이 됩니다. 자, 12개월째 relapse 일어났고요. 15개월째 relapse 발생했고요. 24개월, 12개월째 relapse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time to relapse일 때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벤트의 death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환자처럼 재발 없이 사망한 환자는 이벤트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관측된 자료가 구간 끝점에서 절단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연구 종료될 때 관측되었으나 여전히 관심 있는 이벤트는 목격되지 않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관심 있는 이벤트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지금 보신 것처럼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환자 자료라 하더라도 생존 자료의 관측값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관측이 된 생존 자료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측된 자료가 5개월, 20개월, 30개월,
50개월, 60개월째에 사망한 5명의 자료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서바이벌 커브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면, 자, 생존 곡선 어떻게 그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수평축은 time, 시간 변수가 될 테고요. 수직축은 proportion, surviv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00%까지 주어져 있고, 자, 20, 40, 60, 80%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자료는 지금 5개월, 20개월, 30개월, 그리고 50개월, 60개월째 이벤트가 발생을 했네요. 자, 우리 그 생존 곡선을 보면 밑에 number at risk라고 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 수를 보통 기입을 하는데요. 여기에 자, 0개월 시점에는 모든 환자 5명이 다 alive 상태이죠. 그래서 5분의 5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가 바로 생존 시간이 됩니다. 100%가 바로 생존 확률이 됩니다. 자, 언제까지 100%가 유지가 되느냐 하면 5개월째까지 유지가 돼요. 그쵸? 근데 5개월째가 되면 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따라서 number at risk,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 수는 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5분의 4만큼 살아있죠. 그래서 80%까지 생존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스텝 펑션이 이렇게 스텝이 뚝 떨어지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20개월까지는 80%의 확률을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대로 유지하다가 20개월이 되면 어때요? 다시 환자 한 명이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환자 수는 3명인 거예요. 이 시점이 되면. 그리고 이제 환자의 살아있는 확률이 5분의 3으로 떨어집니다. 60%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30개월이 되면 나머지 2명이 남죠. 그리고 확률은 40%로 떨어지고. 그리고 50개월이 되면 한 명만 남고 20%로 떨어지고 60개월이 되면 마지막 환자까지 모두 사망을 해서 더 이상 생존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number at risk, 위험에 처한 환자 수는 제로가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료 중에서 한 명이 20개월째 자료가 사망이 아니라 중도 절단 자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중도 절단 자료. 자,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5개월, 20개월, 30개월, 50개월, 60개월째 환자를 우리가 관측을 했는데 5개월, 30개월, 50개월, 60개월째는 사망을 하고 20개월째는 절단된 자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암의 생존을 예측하고자 하는데 이 환자는 20개월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든지 우리 20개월까지는 우리 병원을 왔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병원에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든지 그렇죠. 이런 자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존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정할까요? 자, 자, 이렇게 생존 확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5명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00%에서 시작합니다. 쭉 가다가 어때요? 5개월이 되면
5명에서 1명이 줄어서 4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80%로 떨어지죠.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 쭉 80%의 확률로 가다가 20개월이 되면 1명이 20개월까지밖에 추적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3명이 되죠. 3명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환자가 사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존 확률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대로 30개월까지 그 다음 사망 시점까지 쭉 생존 확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표현하죠? 여기 틱마크를 찍어서 20개월째 환자가 사망을 하지 않고 절단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틱마크 찍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때요? 자, 80%의 그 다음 30개월이 되면 2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80%의 3분의 2인 53.3%로 떨어집니다. 60%가 아니라 53.3%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때요? 다시 50개월이 되면 2명 중에 1명만 남죠. 그래서 쭉 가다가 50개월이 되면 5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서 27%가량이 되나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60개월이 되면 마지막 추적된 환자까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생존율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측을 한 기간뿐만 아니라 구간의 끝점에서 이벤트 발생 여부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순히 관측된 기간의 평균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이벤트 발생할 때까지 충분히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평균으로 추정을 한다면 과소 추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생존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이렇게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그리고 난 뒤에 50%의 환자가 생존하고 나머지 50%의 환자가 사망한 시점, 즉 미디안 서바이벌 타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환자의 절반이 살아있는 그 지점을 찾아볼게요. 50%의 환자가 생존해 있는 그 시점. 바로 50개월이 바로 우리 이 자료의 미디안 서바이벌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50%의 환자가 살아있는 그 시점. 자, 그런데 우리 의학의 발달 또는 추적 기간의 부족으로 환자 50%에서 관심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기까지 추적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느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벤트를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옆에다 그려볼게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웬만해서는 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 곡선이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경우에는 미디안 서바이벌 50%의 확률을 가지는 지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그어보면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우에는 미디안 서바이벌을 not estimable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측이 추정이 불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이 경우에는 not estimable 하다. 왜냐하면 surviving probability가 does not reach 0.5 또는 drop to 0.5 or belo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 곡선의 미디안 서바이벌을 추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때요? 이제 거꾸로 시점에서 올라가죠. 1년째, 3년째, 5년째, 10년째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1년째 surviving rate
3년째 서바이빙 레이트, 5년째 서바이빙 레이트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주어진 이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 1년째 12개월째 서바이빙 레이트는 80%죠. 자, 2년째 24개월이죠. 36개월, 36개월째 서바이빙 레이트는 53%네요. 그죠? 그리고 5년째 서바이빙 레이슨 이 경우는 지금 마지막 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5년째 서바이빙이 지금 0%로 추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생존 곡선을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추적 관찰된 자료가 이렇게 관심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내 분석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라는 걸 볼 때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지막 추정 환자가 이렇게 사망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제대로 내가 센서 인디케이터를 사망을 무엇으로 코딩을 했는지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 간 생존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존 곡선이 이렇게 성별에 따른 생존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두 생존곡 경험의 차이, 이 차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가설 검증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고 1년째 생존율의 차이 이런 것들 보고 싶다면 자, 1년째 차이를 보고 싶다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자와 남자의 생존율의 차이 이걸 보고 싶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교차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요. (1년째) 생존 사망 생존 이렇게 볼까요? 여자와 남자. 자, 예를 들어서 100명 100명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여자는 1년째 90% 생존하고 남자는 70% 생존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 생존율을 보고자 할 때 이때의 비율이죠. 1년째 여자의 생존율, 1년째 남자의 생존율이 같은지 다른지를 귀무가설 이렇게 세워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70%와 90%, 90%와 70%의 차이가, 비율 차이가 유의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 전체 구간을 아우르는, 즉 그냥 단순히 어떤 시점에서의 비율이 아니라 전체 생존 경험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시점에서 이 생존 경험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해야 할까요? 자, 한번 볼게요. 로그랭크 검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모든 시점에서 그룹 1과 그룹 2의 생존 경험이 같은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가 되겠죠. 우리가 이때 사망이 관측이 될 때,
즉 이벤트가 관측될 때마다 T1, T2, T3 해서 총 K개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이 경우 시점을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러면 모든 그 사망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마다 우리 이런 교차표가 나오겠죠. 교차표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룹 1과 그룹 2에서 생존 여부를 나타낼 때 우리의 관심 있는 이벤트를 사망이라고 하고 사망의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교차표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I명 중에서 DI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룹 1에서 사망한 경우 그룹 2에서 사망자 수 그리고 생존자 수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경우에 이 교차표에서 이 셀에 있죠. 이 셀의 빈도 사망한 그룹 1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가지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이건 뭐와 같은 형태냐면 우리 주머니 안에 공이 이렇게 색깔이 다른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흰색 공 3개, 검정색 공 5개가 있는데 공을 하나 뽑을 때 흰색 공에서 하나 뽑힐 확률, 요거 계산하는 확률 분포와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흰색에서 하나를 뽑을 확률은 전체 8개 공 중에서 한 개를 뽑을 가지수 분의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5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이러한 확률을 가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 경우 전체에서 DI명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룹 5원에서 뽑힐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것이 바로 초기화 분포를 따르는데요. 초기화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D1i의 기대값을 E1i 그 다음에 분산을 그냥 분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사망자 수에서 기대값을 뺀 편차의 차이의 합을 모든 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다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분산도 역시 더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한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로그 순위 검정을 실시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그 랭크 테스트 로그 순위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비례 위험 가정이 깨지는 경우에 이 로그 순위 검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모테라피만 한 경우와 키모와 방사선 치료를 한꺼번에 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키모만 한 경우는 자, 뭐 이렇게 감다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초반에는
떨어지지만 나중에는 예후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어때요?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여기는 키모만 한 경우가 유리하고, 이쪽은요, 방사선 치료까지 한 경우가 유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생존의 커브가 교차를 이루어서 서로 효과가 차이가 있긴 있는데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비례 위험 가정이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Proportional Hazard Assumption.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로그 순위 검정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되어서 유의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 위험의 가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의 사망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의 사망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 이제 사는 건 결국 초반에 살아남아야 나중에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앞부분에서 발생을 하면 할수록, 초기에 발생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중치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웨이트는 어떤 형태로 주느냐면 n 플러스 1 분의 ni. 그러니까 어때요? 이 ni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관측할 때마다 이런 ni명에 대한 교차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이 관측할 때 n수가 더 크고요. 그 다음 사망이 관측되면 관측될수록 이래서 i가 큰 값을 가지면 가질수록 ni 값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 값은요. 그러니까 초기의 사망일수록 이 값은 큰 값을 가져요. 자, 그런데 가중치를 부여하기는 하는데 n 플러스 1분의 ni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효과를 큰 값을 가질수록 완만하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겠다. 스퀘어 루트 변환을 해서 주겠다 라고 또 가중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가중치를 준 방법이 바로 윌컥슨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제곱근을 씌워서 초기 사망의 가중치를 주긴 주는데 조금 정도를 줄여주는 형태가 바로 타롱웨어 방법입니다. 우리 SPSS에서는 윌콕슨의 방법이 브리슬로우라고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그 순위 검정보다 초기 사망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윌콕슨의 방법 또는 타롱웨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비례위험 가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비례위험 가정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분석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을 도식화해서 그려봄으로써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공부했던 카플란-마이어 추정은 카플란과 마이어에 의해서 1958년도에 발표돼서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사용이 될 정도로 아주 직관적인 추정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자, 군 간의 생존 경험의 차이를 단별량적으로밖에는 살펴볼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색깔 바꿉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와 남자의 생존 경험의 차이 이렇게 볼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TMN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네요. 1기, 2기, 3기 이상. 자,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만약 연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19세, 25세, 27세 이런 식의 이런 이제 연속형 자료거든요.
연령, 연속형 자료, Numeric Variable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우리 범주를 구분해서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그려서 로그랭크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 컷오프 값을 기준으로 범주를 나누어서 그 범주의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5세 미만은 생존 곡선이 이렇고 65세 이상은 생존 곡선이 이렇다. 65세는 한 군데에만 포함이 돼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등호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료들이 이렇게 범주로 주어져야 됩니다. 범주 개수는 상관없어요. 범주로 주어져야 되고 범주가 몇 개가 되었든 단별량적으로밖에 분석이 불가하죠. Univariate Analysis, Unifactor Analysis 이렇게 부릅니다. 단별량적으로 단별량 분석만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생존 경험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컷오프 값을 기준으로 범주형 자료로 변수 변환이 필요하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환자의 생존에는 단별량 분석, 단 하나의 변수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연령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기 스테이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또 가족력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혈액검사 등등등 여러 변인들이 많은 계량형 변인과 공별량들, 범주형 공별량들이 predicting variable로서 동시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별량 분석이 아니라 다별량 분석이 필요하게 돼요. 멀티팩터,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생존 자료를 다별량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바로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리그레션입니다. 자, 칵스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강의 노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강의 노트를 이용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생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카플란-마이어 추정을 통해서 생존 곡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살펴본 뒤에 군 간의 생존 경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로그 순위 검정을 그리고 다별량 분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칵스의 회귀 분석 그리고 해저드 레이셔를 추정을 하겠죠. 로그랭크 테스트와 칵스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앞서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비례 위험 가정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리고 여러 보고서 작성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 분석이란 이벤트가 발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건은 어떤 학문 분야이냐에 따라서 사망, 질병, 재발, 회복, 재취업, 금연, 가출, 기업 부도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종속 변수는 두 가지의 형태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서바이벌 타임과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범주형 자료로 주어집니다. 시간 자료는 정규 분포가 아닌 이런 식의 치우쳐져 있는 분포의 형태로 정규성을 만족하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도 절단이 된 자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를 중도 절단이라고 하느냐면 연구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이벤트가 관측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추적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환자가 그 동의 철회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목적과 관계가 없는 다른 이유로 사망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중도 절단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도 절단 자료에 대한 예는 제가 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ime to event, primary endpoint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overall survival, failure free survival, time to failure 이런 다양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overall survival일 경우에는 관심 있는 이벤트는 death고요. failure free survival일 때는 survival이니까 death 포함하고, 그 다음 failure가 무엇을 failure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failure까지 이벤트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 time to failure 하면 failure는 정의를 하지만 이벤트로 death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phase 2 트라이얼인 경우라면 랜덤 배정일로부터 사망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이나 트리트먼트 스타트 지점부터 데스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생존 함수를 추정할 때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디언 서바이벌 타임을 우선 추정을 합니다. 미디언 서바이벌이란 환자의 절반이 생존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의 생존 기간을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렇게 50%의 환자가 살아있는 지점을 충분히 관측할 만큼 그 추적 관찰이 길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사망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not estimable 추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때요?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각 시점에서의 생존율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존 함수를 비교해야 될 때에는 로그 순위 검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생존 시간에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예후 인자를 분석할 때, 다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는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리그레션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존 자료란 생존 시간과 중도 절단 여부를 혼합한 형태가 바로 생존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존 함수는 자, survival probability는 어떤 t 시점까지 살아있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자료가 주어지는데 이때 위험함수 hazard function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hazard function이란 time t에서의 순간 사망률, 순간 위험률인데요. t 시점까지 살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t 시점 직후에 고장, 사망이 날 확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써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생존 함수를 추정할 때에는 여러 특정한 분포를 가정해서 모수적인 기법으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수적 기법보다는 카플란-마이어 추정과 같은 비모수적 기법을 선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논문에서 보셨다시피 해저드 레이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모수적인 방법인 칵스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카플란-마이어 추정은요, 누적 한계 추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점마다 어때요? 생존의 확률 값을 계속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율은 첫 번째 구간에서의 생존율 곱하기 첫 번째 구간에서 생존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구간에서 생존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곱해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oduct limit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환자가 사망을 했다면 5분의 5, 5분의 4, 5분의 3, 5분의 2, 5분의 1, 5분의 0으로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겠지만, 만약 한 명이 절단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 절단된 시점에서 censored 됐다는 표현 틱마크를 찍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번 생존율 계산에 이것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습에 사용할 48명의,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실습에 사용할 48명의 유방암 환자의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터 48까지 고유 번호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만 나이가 age라는 변수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기, 2기, 3기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의 결과가 여기에 ER이라는 변수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따른 치료 방법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생존 시간이 개월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했는지 아닌지를, 즉 이벤트 발생 여부가 사망하면 1 아니면 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SPSS 들어가셔서 분석하셔서요. 분석 가서 생존 확률 들어가서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간 변수에 타임 생존 시간을 옮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수로는 사망 여부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정의를 클릭하시면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값이 무엇이냐라고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망하면 1 아니면 0이다 라고 입력했다면 사망을 나타내는, 즉 이벤트 발생을 나타내는 입력값 1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들어가셔서 생존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도표를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1년째 생존율 하면 12개월째 생존율 여기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해서 0.90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개월째 생존율 하면 해서 쭉 가면 0.873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 그 환자의 50%가 생존해 있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우리의 미디안 서바이벌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존 시간에 대한 중위수 미디안 서바이벌을 48로 추정이 되어 있죠. 마침 우리 이 48개월째 스텝 펑션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추정이 되는 바람에 95% 신뢰 구간이 추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95% 신뢰 구간도 같이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로그 순위 검정입니다. 자, 로그 순위 검정은 자, 모든 시점에서 생존 함수가, 생존 곡선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망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시점, K의 시점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각 NI명에 대해서 그룹과 사망 여부를 가지고 2x2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룹 1에서의 사망자 수가 바로 초기화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때 초기하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기한다고 치면, 그러면 H0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 우리가 이제 카의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 카의 제곱 통계량이 바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례 위험 가정이라고 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그룹 1이 유리하지만 어떤 시점이 지난 뒤에는 그룹 2가 더 예후가 좋다라는 경우처럼 이렇게 생존 경험에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서 비례 위험에 만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례 위험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초기 사망에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한 윌콕슨의 방법이나 다롱웨어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윌콕슨 방법은 초기에 사망이 발생하는데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하는 방법이고, 그 정도를 스퀘어 루트를 씌워서 조금 더 약화시킨 것이 다롱웨어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인지 볼게요. 화학요법만 받은 환자가 여기 파란 색깔 선이고요. 그 다음 방사선요법을 모두 같이 수행한 환자가 빨간색 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 부분은 화학요법만 받은 환자가 더 예후가 좋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죠? 방사선 치료까지 받은 환자가 예후가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례 위험 가정에 위배가 되고, 자, 이 경우는 로그 순위 검정으로 이 두 집단의 생존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나중에 살려면 먼저 살고 봐야 되니까 앞부분 초기 사망 있죠. 앞에 사망에 더 비중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방법이 윌콕슨의 방법 혹은 다롱웨어의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SS에서는 윌콕슨의 방법을 브리슬로우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로그 순위 검정을 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분석 들어가셔서 생존 확률 클릭하시고 카플란마이어 생존 분석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생존 자료를 여기에다가 정의를 하셔야겠죠. 시간을 시간 변수로, 그리고 이벤트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를 여기에다가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건 정의를 클릭하시고 단일값,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1로 입력했다라고 지정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생존 그래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서는 요인 비교 클릭하셔가지고 로그 순위 검정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브리슬로우 방법과 다롱웨어 방법도 옵션을 지정해 주시면 한꺼번에 추정을 해 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렇죠. 자, 우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네거티브일 경우에 포지티브일 경우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습니다.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이 초록 색깔 생존 함수가 0.5 지점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떠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한 경우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not estimable 중위수가 추정이 불가합니다. 왜? 서바이벌 커브가 does not reach 0.5 혹은 does not fall
to 0.5 그렇죠? or below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네거티브인 경우에는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를 보니까 이렇게 35개월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디안 서바이벌 타임입니다. 자, 두 집단의 생존 경험은 눈으로 보아도 이렇게 차이가 확연하죠. 그래서 로그 순위 검정을 가지고 p-밸류 계산하면 0.05보다 작은 유의 확률을 관측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따라서 유방암 생존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칵스 회귀 분석입니다. 자, 칵스 회귀 분석은 K개의 공별량이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연속형 변수, 범죄형 변수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K개의 공별량들의 이 선형 결합에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그리고 기저 위험을 곱했을 때 칵스 비례 위험 모형이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익스포넨셜을 이제 취했으니까 여기 로그를 취해 보는 거예요.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우변이 로그 기저함수 플러스 그리고 K개의 공별량의 그 선형 회귀 개수와의 선형 결합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요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기저 위험과 위험 함수의 비, 즉 위험 비를 해저드 레이쇼를 만들고요. 즉 해저드 레이쇼의 로그를 취한 모양이 바로 베타와 X의 선형 결합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회귀 개수를 추정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귀 개수를 추정하고 난 뒤에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위험비가 익스포넨셜 베타배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추정하는 해저드 레이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칵스 회귀 분석을 하고 나면요, 일단 모형을 적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정된 그 적합식으로부터 생존 시간을 예측도 할 수 있고, 유의한 예후 인자가 무엇인지 그런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칵스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정된 회귀 개수 베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비에 로그를 취한 것을 베타 X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익스포넨셜을 취하며 해저드 레이쇼는 익스포넨셜 베타 X죠. 따라서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익스포넨셜 베타배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베타가 만약 추정했는데 0이 나왔다. 자, 베타가 0이라는 이야기는 익스포넨셜 베타가 해저드 레이쇼가 1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1일 때에는 X는 예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렇죠. 위험비가 1이라는 것은 분자와 분모 위험이 같다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0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위험 함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X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 함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예후가 나쁜 거고요. 그 다음에 추정한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계속 볼게요. 자, 만약 우리가 독립변수가 범주형 자료라고 한다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아까 그림 기억하세요. 네거티브일 때 예후가 이렇게 안 좋았고 파지티브일 때 예후가 그래도 이렇게 네거티브일 때보다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후가 해저드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개념이 보신 것처럼 추정하는데 그 추정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사실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해저드 레이쇼가 0. 얼마 얼마다 이렇게 추정이 되면 더 이해가 힘들죠. 따라서 해저드 레이쇼를 추정할 때는 기준 범주를 대개는 위험이 낮은 범주를 설정합니다. 위험이 낮은 범주를 설정하거나 그리고 범주에 속한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범주에 속한 n수가 충분히 클 때 우리가 n이 충분히 큰 이런 범주를 기준 범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파지티브 대비 네거티브일 때 위험이 몇 배 높은가 라고 추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파지티브일 때 0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레퍼런스 그룹으로 파지티브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해저드 레이쇼가 1보다 크게 추정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저드 레이쇼를 1보다 크게 추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기준 범주를 설정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분석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네거티브일 때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AG를 같이 보정을 한다면 AG에 대해서 보정을 하고 난 뒤에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해저드 레이쇼를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남으니까. 그 다음 독립 변수가 연속형일 때 AG를 만 나이 그대로 만약에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살 증가할 때마다 해저드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증가하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뭐 10살 간격으로 이렇게 묶어서 범주를 설정해 놓는다면 10살 증가할 때마다 그 해저드 레이쇼가 몇 배 높아지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칵스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면요. 우리가 로그랭크 테스트에서는 단별령 분석밖에 할 수 없었는데 칵스 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예후인자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하는 멀티베리엇 어널리시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더 유의한가를 나타내는 변수 선택 기법을 써서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요 변수들 간의 1차 상호작용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항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크다고 해가지고 생존 분석에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존 분석에 적합하려면 총 환자 수도 중요하지만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발생이 너무 드물게 관측이 된다. 그러면 이 자료는 생존 곡선을 그리면 거의 이렇게 100%에서 붙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는 생존 분석에 어울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배우시겠지만 샘플 사이즈를 산출할 때 생존 분석을 하는 경우라면 총 환자 수와 더불어서 전체에서 사건 발생자 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칵스 회귀 분석하는 단계는요. 일단은 단별량 분석을 실시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칵스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뭐 0.05 기준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가지고 다별량 분석하셔도 좋고 유의성 기준을 정하셔서 분석하셔도 좋은데 일부 논문에서는 유의 수준을 0.2로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조정해서 0.2 안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별량 분석을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변수들이 비례유형 가정에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칵스 회귀 분석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우선 단별량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분석 가셔가지고요. 생존 확률 클릭하시고 칵스 회귀 모형 클릭합니다. 그리고
생존 자료 시간이라는 연속형 변수와 그 다음에 사망 여부, 이벤트 발생 여부라고 하는 상태 변수, 범주형 변수를 여기에 지정을 합니다. 당연히 사건 정의 클릭하시고 이벤트를 1이라고 내가 입력했다면 여기에 1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여기에다가 공별량 자리에다가 에스트로겐 수용체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범주형 클릭하셔가지고 이 범주형 자료를 어떤 범주를 그 레퍼런스, 표시자 그룹, 참조 범주로 잡을 것이냐를 여기에다가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입력은 어떻게 했느냐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파지티브이면 보통 우리가 1로 입력을 하거든요. 네거티브일 때는 우리가 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파지티브일 때 예후가 더 좋았거든요. 네거티브일 때보다. 따라서 파지티브 대비 네거티브일 때 이렇게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지티브 범주를 표시자 그룹으로 잡고 싶어요. 그래서 표시자 그룹을 그러니까 0, 1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마지막 범주인 파지티브 그룹을 표시자 그룹으로 잡겠다. 그러면 어때요? 파지티브 대비 네거티브일 때의 위험비를 추정을 해줍니다. 그럼 1보다 이제 큰 위험비가 추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옵션으로 지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베타를 추정해주고 익스포넨셜 베타까지는 아웃풋에 줍니다. 그런데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려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익스포넨셜 베타의 95% 신뢰 구간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그래프 보시면요. 파지티브일 때 위험이 더 예후가 더 좋습니다. 파지티브 대비 네거티브일 때 우리 해저드 레이쇼가 얼마로 추정이 되었느냐? 6.028배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파지티브 대비 네거티브일 때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6.03배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 보시면 1을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유의 확률도 0.05보다 작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의학 논문을 쓰고는 이렇게 이 정보를 논문에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 멀티베리엇 어널리시스 갈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여기에 공별량 자리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변수 하나만 넣었는데 이번에는 연령, 스테이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 방정식에 들어간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베타 값이 추정이 됩니다. 자, 어떤 변수가 유의한지 유의 확률을 계산하니까 조금 전에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는데 연령과 T스테이지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이 세 변수 다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해서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파지티브 대비 네거티브일 때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3.9배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유의한 변수만 내가 변수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방법에 가셔가지고 주어진 이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진 제거법을 이용해서 모든 변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빼가면서 상대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남기는 형태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변수를 동시에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의하지 않은 연령을 2단계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스테이지와 에스트로겐 수용체만 가지고 2단계에서 또 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안 유의하죠. 안 유의한 T 스테이지로 빼는 겁니다. 빼고 이제 3단계에서 마침내 에스트로겐 수용체만 가지고 보니까 유의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변수, 모든 공별량이 포함된 풀 모델에서 가장 유의하지 않는 변수부터 제거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유방암 사망과 관련 있는 인자다라는 것을 선택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16 유전자 여부에 따라서 생존 경험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또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했을 때 여전히 P16 유전자가 유의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자, 그렇다면 비례위험 가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비례위험 가정은 분석에 가셔서 생존 확률 칵스 회귀 분석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계층 변수에다가 우리가 그 군간 비교하고자 하는 그 변수 있죠? 그 변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여기 도표 클릭하셔서 로그 마이너스 로그 클릭하셔서 이러한 로그 마이너스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셔서 이것이 서로 평행하면 비례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존 차이 검정 시 연구 대상수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분석을 제가 R이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습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R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다운로드를 받아서 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카플란마이어 추정, 로그 순위 검정, 그리고 칵스 회귀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r-project.org 접속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나면 한국 클릭하시고 OK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로 서바이벌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패키지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서바이벌 이렇게 서바이벌 패키지를 로딩을 시키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아주 간단한 자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서바이벌 패키지 그리고 우리 자료 불러옵니다. read.table 해서 원하는 위치 안에 데이터명 입력하시고 첫 행은 변수명이다 라고 지정을 해서 X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제대로 불러왔다면 이제 서바이벌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겠죠. 생존 자료는 어떻게 해요? 시간 변수 그리고 이벤트. 자, 이꼬리 2개라는 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라는 데이터셋에 months라는 변수 이 말입니다. 이 달러의 표시는 그 뜻이에요. X라는 데이터셋 안에 이벤트라는 변수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벤트는 1이라고 입력을 했고 그래서 그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의 혼합 형태인 서바이벌 오브젝트를 내가 mySub라고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mySub 확인해 보면 이렇게 그렇죠. 20개월째만 절단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한 5명의 환자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카플란마이어 커브는 어떻게 그리느냐? subfit 함수 이용합니다. 자, 위에서 요거 그대로 그냥 쓰셔도 좋고 mySub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mySub하고 물결 1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별량에 대한 그
카플란-마이어 커브가 아니라 전체 생존 경험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자, KM 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서머리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 사망이 발생한 시점별로 생존율이 계산이 됩니다. 익숙한 숫자들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추정했던 KM 이스트, 카플란-마이어 추정치의 플랫을 그려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그리면 이렇게 95% 신뢰 구간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디폴트로 이런 그림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예쁜 그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축 제목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뭐 글자의 크기나 진하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X축 라벨, Y축 라벨,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 그 다음에 우리 라벨의 그 글자 크기는 1.2 포인트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지정해서 간단한 이 그림을 오른쪽의 그림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자료를 불러오고 싶다. 그럴 때, 이 안에다가 read.table 해서 파일명을 여기다 쓸 수도 있지만, file.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을 클릭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불러왔다. 그러면 제대로 불러왔는지 48명의 유방암 환자 자료를 이렇게 X라고 집어넣었다면 X를 한 번 더 화면상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서바이벌 오브젝트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브 핏 이렇게 하면, 그쵸? 카플란-마이어 커브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결하고 1 하면 전체인데 여기에 ER이라는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변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트로겐 수용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에 따라서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추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로그랭크 테스트 결과를 주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 로그랭크 테스트 결과 0.003으로 유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플란-마이어 추정치를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포지티브고 여기가 네거티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플랫 KM 이스트 하면 이렇게 간단한 그림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좀 더 정보를 많이 담고 예쁘게 그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네거티브일 경우에 선도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랭크 테스트도 p-밸류도 나타내주고 그리고 X축과 Y축의 축 제목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까지 같이 넣어준다면 이런 식의 옵션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X 라벨, Y 라벨, 그리고 축 제목, 그리고 라벨의 그 글자 폰트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15,0.2, 15,0.2 여기에다가 그쵸?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삽입하는데 로그랭크 테스트 p-밸류가 0.003이라는 텍스트를 삽입하고 그 다음 레전드 범례는 이게 이제 범례예요. 범례는 여기 40,1에다가 시작 시점입니다. 여기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L 타입은 직선을 나타내는 1과 도티드 라인을 나타내는 3 라인 타입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범례명은요 그 네거티브일 때 포지티브일 때 각 30명 18명씩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범례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테두리가 원래 디폴트로 주거든요. 근데 이 박스 타입을 나안으로 이제 그 박스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R 코드는 직접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짜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SPSS에서는 그래프의 형태는 좀 투박하지만 클릭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생성을 했는데 R에서는 이렇게 직접 분석과 그래프 작성을 위해서 코드를 짜야 한다는 점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칵스 회귀 분석입니다. 간혹 우리가 연령 불러올 때 혹시 연령을 범주원 변수로 불러와서 캐릭터 변수로 불러와서 뉴메릭 변수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면 as.numeric 함수 써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럭처를 보면 여기에 이제 넘버 뉴메릭 베리어블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제대로 자료가 잘 불러왔다면 이렇게 생존 자료를 설정을 하고 이것을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리그레션의 약어인 칵스 pH 함수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결 뒤에 공별량 3개를 동시에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리그레션 결과를 그 칵스 pH fit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보여달라 하면 이렇게 3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렇죠. exponential 베타 요게 이제 해저드 레이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개가 전부 다 유의하지 않죠. 자,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칵스 배기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SPSS와 R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임상 연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